네, 이제 황성준 위원님이 어떻게 이제 살아오셨나를 알아야 이제 강의를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토크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황성준 위원님의 할아버지는 아마 지금도 교과서에서 나올 소낙이라고 하는 이제 그 소설이죠. 소낙이라는 소설을 쓴 황순원 작가의 이제 손자이기도 하시고, 또 큰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황성준 위원님도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 이제 학자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기독교 집안인 걸로 아는데 20살에 대학을 입학하면서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시에 이제 공장의 환경이라고 하면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운동을 해보겠다고 당시에 여공들이 많은 공장 단지로 이제 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씀 드립니까? 뭐 항상 이렇게 또 오면은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외계인이 한 명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앞에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거의 대부분이 제 딸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9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누구는 뭐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고 했는데, 저는 나중에 다시 회심한 걸 빼놓으면은 교회를 제일 열심히 다녔던 거는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고3 때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 기도에도 나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딱 이거였죠. 내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서울대 보내주세요. 그래서 뭐 속된 말해서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제대로 된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냥 집안 환경, 그리고 약간 기복신앙적인 뭐 이런 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시절을 모르는데 대학교가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에 경찰도 학교 안에 주둔하고 있었고, 도서관 복도에 사법경찰이 다니던 시절이에요. 뭐 그 역사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교회 그 당시에 이제 뭐 전도사님, 뭐 담임 목사님은 제가 뵐 수 있는 뭐 이런 건 아니고, 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데모를 절대로 하지 말래. 왜 하지 않냐고,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다친대.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틀렸다라고 가르쳐 줬으면 되는데 다치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너가 데모를 하는 게 맞는데 하면 다치니까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됐고, 그냥 범생이처럼 고등학교까지 나온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에서 그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몇 권의 책을 딱 읽어본 순간에 아주 건방지게도 뭐 신앙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없다. 뭐 그러면서 진짜 한 6개월 만에 무신론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뭐 쭉 수십 년 안 다니다가 이제 굉장히 나이 들어서 이제 다시 회심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계신데, 이제 부모님의 밑을 떠나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당시에 대학부 목사님 혹은 이제 교회 목사님께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답을 하기보다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제 만족이 안 되는 어떤 대답에 이제 공부를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6개월 만에 기독교 집안 출신이지만 이제 무신론자가 되기까지, 더 넘어서 이제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되기까지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1학년 겨울방학 때 또 바로 이제 그 여공 공장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뭐 전부 외계인 얘기 같기도 하고 뭐 답답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 지하 서클이라는 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 개념으로는 동아리죠. 그래갖고 소위 말하는 이제 막스 니린주의를 배우는 그런 데서 스터디를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있으면 농활이라는 개념 아시죠? 농활. 그러니까 뭐 농촌 가서 일하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농활이 아니라 이제 공활이라는
물론 농활도 있었어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공활을 좀 넘어서서 신문지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들어보셨는데 위장체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대학교를 다녔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뭐 이제 중학교 정도 졸업한 거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한 중퇴 정도로 이제 학력을 속여서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거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서울에 이제 구로공단이라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로 치면 사상공단 같은 오래된 공단인데 거기서 맨 처음에는 이제 봉제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재봉기를 만졌죠. 그래서 참 나름대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보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가난한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곱게 나름대로 자랐는데 가서 무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누님한 분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한참 뒤에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3살쯤 어린 가능성이 높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중학교 정도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이제 여공 생활을 했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정도 어리더라도 그 공장에서는 이미 좀 이렇게 고참 노동자였고, 그래서 상당히 구박받고 얻어맞고 요즘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 당시 일 못하면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재봉기를 보면은 이렇게 구역질을 해요. 하도 재봉기에 당해갖고.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재봉질을 잘했을 것 같지는 않죠. 생긴 것 자체가. 그리고 많이 혼났어요. 네,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그까지 또 들어가시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제 서울대라고 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작은 시간만 이제 가르쳐도 과외를 통해서도 상당한 수입도 올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에까지 들어가셔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하셨던 거는 뭔가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것과 관련이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질문하는 의도도 알겠고 지금 듣는 분들은 저게 무슨 외계인 소리인가 하는 편정들도 있는데, 뭐 요즘에는 뭐 노동조합이라는 게 아마 이 공단 주변에도 대부분이 노조가 있을 겁니다. 노조 성격에 따라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노동조합 자체가 잘 없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죠. 그래서 우리 뭐 그냥 뭐 일하러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노동조합도 만들고, 노동조합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막스 내린주의 각한 이제 혁명을 해야 되는데, 혁명의 중심 세력이 플로레타리아 노동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조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노동자와 같은 신분이 돼서 이들을 조직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운동이 거세게 있었고, 뭐 제가 그 당시에 특이한 건 아니었고 그런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네, 또 그 이후에 또 학생 이제 고년차가 되고 하면서 이제 학생 운동을 점점 이제 깊게 하시게 됐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당시의 분위기와 맡으신 역할과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우리 손 박사님하고는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손 박사님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질문이 나오는데, 이게 막 건너뛰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그냥 노동운동을 계속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 배경 지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87년, 88년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태어나기 전일 텐데 87년, 88년에 뭔가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렇게 나와서 싸울 수 있는 학생들을 조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시 공장에서 학교로 들어가라는 뭐 노골적으로 일단 지시를 받고 학교를 들어가서 저는 주로 이제 프라파간다, 선전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아니면 4학년 정도 때 이제 선동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운동권의 이제 장으로 이제 이런 활동을 하셨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당시 이제 80년대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데모라던가 아니면 대학가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뭐 어디서 네, 그런 활동을 하셨는지. 좀 질문이 좀 자꾸 재미없는 질문하시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안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강력한 지하 조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흔히 뭐 이렇게 영화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갑자기 무슨 뭐 술 한잔 먹고 화가 나니까 데모를 주동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70년대는 모르겠는데 80년 초반 이후에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85년도, 6년도 서울대학교 시위 계획은 이미 1년 전에 짜져서 1년 전에 계획된 대로만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엔 데모를 하면 곧바로 감옥을 가던 시절이에요. 곧바로. 그러면 이제 주동자는 감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감옥 갈 인원이 필요한데 1년에 서울대 기준으로 80명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80번까지 더 나가서 예비 병력 혹시 이제 잘못되는 수도 있으니까 한 120명 정도가 다음에 감옥 가는 걸로 이제 순번이 나오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데모를 주동하고 감옥을 가던 시절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선전선동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어디부터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선전과 선동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 공산당 조직에서는. 그래서 선전선동국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선전 담당자가 있고 선동 담당자가 있는데 저는 이제 선전 담당자인데 선전이라 하면 굳이 말하자면 약간 깊은 이론을 가리키는 거고 선동은 이미 대중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감정으로 끄집어내서 행동을 옮기게 하는 건데 그게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속에서 사실 이야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그 감옥을 가는데 그 순번이 정해져 있고 그게 이제 뭐 연차가 되면 억지로 1번부터 이렇게 담당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아니 도대체 억지로 거기를 감옥을 왜 억지로, 가려고 하는 건지. 억지로라니요. 그 당시에 능력 없으면 그 번호 못 받고 못 갑니다. 그리고 자기 번호에 빠지면 멱살 잡던 시절이에요. 네, 그러면 그 감옥을 가면 뭐 얻게 되는 뭔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유가 거칠고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모르는데 여러분들 조폭들 별 좀 달고 나와야지 나중에 좀 행세를 하죠. 역시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제 운동권도 그 큰 학교 그러니까 구치소 내지는 교도소를 좀 갔다 와야지 좀 권위가 세워지던 시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나중에는 뭐 요즘 세상에 다 그 당시에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잘났다고 지금 하니까 세상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한번 감옥을 갔다 오면 이제 슉도 못하고 인생 끝나는 걸로 되던 시절입니다. 근데 일부러 자기 인생을 끊어버림으로써 자기는 이제 이 체제 전복을 위해서 아까 말한 공장이나 농촌에서 노동자나 농민과 함께 끝까지 싸운다 이런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의 퇴로를 끊어버리는 의미에서 일부러 감옥을 갔다 오는 이러던 시절이죠. 네.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제 이 운동권이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뭐 이렇게 뭐 데모해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친하게 조직화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술 마시고 놀던 뭐 그런 집단이다라고 하는 인식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는 어떠셨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할 시간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이런 거 자꾸 질문해갖고 저를 난처하게 만드는 게 그러면 당신 졸업장 취소해야 된다라는 말도 나올 만한 게 뭐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레포트도 내본 적이 없고 물론 시험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성적표가 다 나오더라고. 뭐 알아서 교수들이 성적표를 주는데 저만 그랬느냐? 아니 상당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그냥 한번 일시의 흥분으로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직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선전책이라면요, 저는 이미 3학년 말부터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을지로로 갔어요. 을지로에 이제 서울 을지로에
인쇄소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낮에는 인쇄소, 건전한 인쇄소 같은 걸로 있고, 밤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온갖 지하 유인물 자료를 찍어내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출근을 글로 했어요. 출근을 학교 자체를 가지 않고. 학교는 관악에 있는데 네. 출근을 을지로로 했다고 하면 서울지리 생각해 보면 거의 뭐 1시간 정도 아니, 거리. 그러니까 학교를 갈 일이 없죠. 저는 선전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술 먹고 논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이설이 있는 게, 한 3학년 정도에서 1학년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는 담당을 하는 그런 친구들은 같이 놀아야 되니까 술 먹고 논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신입생 1학년들 교육시키고 그런 친구들 빼놓고 저같이 예를 들어 선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화된 친구들은 이미 역설적으로 운동권에서도 술, 담배 잘 못하겠어요. 지금 혁명하느라 바쁜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냐. 그 다음에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이 굉장히 좀 낭만적으로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짱돌 한번 던지고 다닌 친구들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배후에서 했던 사람들은 좀 약간 미쳐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학교는 가본 적이 없지만 그 당시에 하루에 차 타고 가면서 아무래도 졸게 되지만 그거 빼놓으면은 자리에 누워서 4시간 이상 잡은 기억이 거의 없다. 네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당 오락이라고 해서 고등학생 때 4시간 공부하면 서울대 가는데 5시간 공부하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이제 재밌는 사자성어처럼 만든 말도 있었는데, 대학생이 돼서도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기까지 그렇게 거의 잠도 줄여가면서 일종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이제 공부하고 조직화하고 밑에 후배들 가르치고 막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신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사실 제가 상당히 놀랐던 게 저도 이제 운동권이라고 하면 상당히 놀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그 뭔가 이제 무시하게 되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을 좀 알게 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이제 마침 뵙게 됐는데, 이제 성경책을 헬라어 성경을 보고 계시고 또 헬라어로 필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우리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서적을 봐야 되고,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고 하면 러시아어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번역해 오다 보니까 일본어도 알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 언어를 대략 한 몇 개 정도 대략 하십니까? 그 질문 자꾸 하면서 저를 괴물로 만드는데요. 운동권 때 예를 들어서 민경우 선생이랑 저랑 이제 한 학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굉장히 갈라지는 게 이제 거기서 굉장히 갈라져요. 예를 들어 저희 때 이제 운동권 핵심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말 책을 읽을 줄 아느냐 못 읽느냐를 보면 알아요. 일본말 회화는 지금도 잘 못합니다. 근데 일본말 책을 읽어야 되는 게, 나중에는 요즘에 다 번역돼 나왔지만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막스, 뭐 레닌, 뭐 이런 공산주의 이론이 우리나라에서 다 금지 서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읽으려면은 영어나 일본말로 읽어야 돼요. 뭐 러시아 말까지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영어 책도 구하기 힘들고 제일 쉬운 게 일본말 책. 이게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일본말 책을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못하면은 운동권에서도 뭐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못난 놈 취급을 당한 시절이 있고, 아까 그 몇 가지 언어를 하냐는데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말은 별로 없어요. 조금 하는 게 이제 한국어, 영어, 러시아 말은 조금 할 줄 알고, 뭐 그밖에 뭐 그냥 그럭저럭 조금씩 하는 건 뭐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여러 개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살 때 대학에 입학을 해서 내가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나는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정말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에 공부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인데, 나중에 이제 결국 전향을 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산주의의 문제를 느끼게 됐는지, 그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항상 할 때마다 힘든 게 뭐냐면은 딱 무로 자르듯이,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회개를 하듯이 이런 식의 계기를 묻는데, 저는 생각을 바꾸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1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그 당시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뭐 잠도 안 자고 일본 말도 왜 공부하냐면은 공산주의 책을 읽어야 되니까 배운 거고 영원서도 많이 읽고 아까도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말도 공부하고 진짜 생각해 보면 그 노력 갖고 딴짓을 했어도 성공했을 것 같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생각에 충격을 바뀌었다 해서 충격을 준 건 이제 소련이라는 데를 가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러시아라고 알고 있지만 러시아하고 소련은 좀 다릅니다. 요즘 러시아를 또 소련이라고 합니다만은 정확히 말하면 요즘엔 소련은 아닙니다. 소련이라는 나라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어느 나라든지 민족 이름이나 지명이 있습니다. 한국 그러면 한이라는 게 있고요, 중국 그러면 중화 뭐 이런 게 있고, 일본 있어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는 지명이나 인명이 없습니다. 소비에트란 건 하나의 체제고요,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에요. 그야말로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이제 이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어떤 착각을 했냐면, 저는 소련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뭐 누구처럼 뭐 유토피아라고까지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좋은 것만 자꾸 보게 돼요. 사람이 가면은요, 뭔가 매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상한 거를 자꾸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좋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제가 소련을 처음 간 게 1990년인데 갔다 한 달쯤 있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한 달쯤 있다가 돌아와서 지금은 민노총이 됐죠. 그 당시에 이제 민노총이 아니라 이제 잠깐 그 뭐 노동조합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울산에 가갖고 간부들 만나서 소련이 얼마나 좋은 사회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공개적인 건 아니고 약간 지하 강연을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 얼굴이 붉어져야 되는데 자꾸 좋은 것만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뭐 북한 잠깐 갔다가 와서 이제 북한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 아까 말한 구치소 같은 데 가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거기도 가면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거기도 다 인간 밑에 있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디든지 사람 사는 데고요. 그쪽에서 제공하는 뭐 호텔에서 살면서 뭐 이렇게 좀 잠깐 구경했다 해서 그 사회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사회에서 직접 살아봐야죠. 이따가 제가 이제 소련에 대해서 첫 번째 의심을 한 거는 91년에 다시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다시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여권 없고 그래갖고 자유롭게 다니던 시절이 아닙니다. 소련은 그 당시에 국내에서 소위 말하는 제가 관련했던 조직 사건이라는 게 터져갖고 이제 같이 지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검거되는 소식이 들리면서 제가 일단 귀국을 안 하고 좀 더 머물러 있기로 했어요. 근데 머물러 있는데 91년에 소련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소련이 붕괴되니까 나름대로 소련에서는 저를 대접한다고 해서 뭐 이젠 뭐 얘기해도 되는데, 그 당시엔 좀 얘기했는데, 레닌그라드 국립대학, 지금은 이제 상페테르부르크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레닌그라드는 이제 그 혁명가 레닌의 이름을 땄었다가 거기에 이제 교원으로, 한국어 교원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생활했는데, 그때 이제 보통 소련 사람과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됐죠. 야, 그러면서 정말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충격이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금세 안 바뀌었어요. 이거는 뭐 현실에 좀 소련 관료들이 잘못한 거지, 소련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상은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라고 계속 믿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아서 뭔가 이 망해가는 소련 사회주의가 왜 망했을까를 고민하면서 소련 경제사를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소련 경제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단순하게 일부 실수가 아니라 이 근본적인 실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근본적인 실수가 뭐냐, 이걸 얘기하려면 뭐 오랜 강의를 해야 되는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선하고 인간이 어떤 일정 정도 교육을 통해서 그냥 아주 선하게 될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사회주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다시 교회로 복귀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살수록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혼자의 힘으로 이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이론을 버렸는데요. 그렇게 이론을 버리면서도 뭔가 그래도 뭐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꿈, 유토피아에 대한 낭만, 꿈, 이런 건 좀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여진을 계속 갖고 있다가, 먹고 살려고, 제 이력이 좀 복잡한데 그 당시에 소련에 남게 되다 보니까 외신에서 뭐 한국에서는 그 종군 기자라고 하죠. 저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잠깐 분쟁 지역, 여러분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데 취재하는, 정확히 맨 처음엔 정식 기자도 아니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 스트링어라고 하는데, 생활을 하게 되면서 무지 전쟁터를 다니고 사람 죽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완전히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나 같은 죄인, 이런 결론을 얻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회주의로 벗어났는데, 그 기간은 짧으면 10년, 길면 한 15년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그 겉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어떤 이상적인 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소련이 막상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직업도 정해주는 거죠. 살 곳도 정해주고. 그래서 이제 국립대학교 교원으로 배치를 받아서 그 안에서 이제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모순과 또 인간의 이제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네,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질의응답을 할 건데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방송을 끊고 이제 조금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좀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학생 운동 때 이제 앞뒤로 해서 이제 그 사회주의 운동, 그 선후배 사이와 이런 관계들을 워낙 잘 아시고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학구적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CM 운동이라고 해서 그 운동권, 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뭔가 이제 교회로의 침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아까 지난번에 오셨다고 하는 민경호 선생 하는 주사파하고는 약간 이제 차이도 있긴 한데, 아주 간단하게 통일된 건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CM, 그러니까 영어 약자를 쓰는 걸 좋아했어요. 학생 운동을 갖다가 SM, 스튜던트 무브먼트. 그다음에 노동 운동을 갖다가 LM, 네이버 무브먼트. 근데 CM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CM이 무슨 뜻이냐로 놓고 논쟁이 붙었어요. 하나는 크리스천 무브먼트냐, 아니면 처치 무브먼트냐라고 하는데, 70년대 일종의 반독재 민주화를 한다고 하는 분들은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적 양심을 갖고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를 바란 그런 게 있었는데, 80년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막스 레니니스 공산주의자들이 운동의 주력을 잡으면서 얼어 죽을 크리스천 무브먼트냐. 근데 그건 좀 필요한 것 같다. 대중이 있으니까. 그래서 처치 무브먼트. 여기서 처치는 뭐냐면, 여러분이면은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건물이죠. 그 건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오가 운동이라고도 했어요. 이거 뭐 잘못하면 이제 종로 오가 쪽에서 화를 낼 텐데, 이제 종로에 가면 기독교 단체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함부로 경찰이 잡아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속된 말해서 생계도 좀 유지가 되고 그래갖고 대학교 4학년 애들 중에서 뭐 저같이 골수들은 이제 뭐 노동운동으로 간다든지 그러지만, 그런데 못 가는데 어렸을 때 좀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을 신대원 그 교육을 시켜갖고 신학대학원을 가게 한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되셨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목회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 방송 나왔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종로 5가에서 아직도 그렇게 무슨 단체 그러면서 있고 성명서 내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네, 실명을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같이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바꿔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철치 무브먼트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교회를 바꾸겠다는 거 하는 거는 조금 위탁번에 아까 말한 크리스천 무브먼트고, 뭐 그거는 약간 기독교인데 조금 약간 진보적이라 할까 뭐 이런 식이 있다면,
처치 무브먼트는 그게 아니라 난 교회 안 믿어. 무신론자야.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방어막, 외피가 있어야지 좋으니까 하는 거. 그걸 처치 무브먼트라고 했죠. 네. 네, 그 교회 방어막을 입고 또 교회에 침투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또 신학 대학원에 들어갔던 그런 그룹 있었고, 제가 서울에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학생회에서 이제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하면서 당시에 오셨던 목사님께서 가장 존경하는 신대원 교수님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분이 있는데,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약간 아니 동성애가 어때서 이런 말씀하시고, 창조에 대해서도 아니 무슨 뭐 창조냐 진화지 뭐 이런 말씀하시고 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80년대 학번에 이제 서울대 학부 출신이고, 또 이제 이분이 이제 당시에 이런 교회에 침투를 하기 위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실명을 거론하기 힘들지만 그런 이야기도 듣고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분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는 지금 젊은 목사님들도 상당히 있단 말이죠. 참 이런 것들이 참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황성준 위원님의 삶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젊은 시절을 보내시다가 20대부터 이제 가족과도 거의 의절하다시피 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다가 또 이제 나중에 소련에서 살고 또 한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소련에서 오랫동안 사시고 전쟁 기자로 활약하시면서 또 이제 나중에야 드디어 한국에 들어오시고 이렇게 되셨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황성준 위원님의 또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황성준 위원님의 구한말 개화파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T 자료 한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누르면 페이지가 넘어가나요? 아니면 옆에 좀 넘겨주면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아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제가 나이가 이제 올해 만으로 60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보면은 아직 할아버지는 아니고 여러분 아마 부모님보다 제가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나름대로 굉장히 바보같이 살아온 인생 얘기다 보니까 그 인생이 좀 얘기도 깁니다. 그럼 혹시 기회가 되면 차분히 얘기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뭐를 할까 하다가 좀 이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역시 여기서 대학생분들은 모르는데 특히 중고생분들은 좀 이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만도 많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나는 굉장히 만족한다, 이거는 드물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든지 이제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비교를 할 때는 옆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위아래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옆으로 비교한 얘기는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동안 요즘은 좀 아닌데 한국이 헬조선이다, 지옥이다, 이런 말을 해요. 참 어려운 것도 많아요. 참 여러분들 세대 보면 불쌍한 것도 제가 느껴요.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 그냥 다 동네에서 뛰놀았는데, 아까 저보고 외국어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알파벳 A, B, C, D를 중학교 1학년 가서 처음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데도 무슨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 그 다음에 지금 대학생들 취직 걱정 많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여쭤보면요, 여러분들 취직을 나라에서 다 시켜주면 좋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러면 한국이 굉장히 어렵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한국보다 좋은 나라가 어디죠?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흔히 이제 이럴 때 말하면은 이런 얘기들 해요. 스칸디나비아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거기가 한국보다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하려면 긴데, 우선 좋다고 치고, 그럼 몇 나라 안 되죠? 그리고 그 나라는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미국? 물론 우리보다 좋은 것도 많지만 또 미국이 막상 우리보다 그렇게 확실히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프랑스보다 한국이 지금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헬이라고 그래요. 헬조선이면 어디로 가야 되죠? 어느 나라 가고 싶으세요? 어느 나라 가서 살고 싶으세요? 자, 이 얘기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우는 조선시대 때 우리는 잘 살았을까?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미국 흑인 노예들 그러면 옛날에 요즘 없어졌지만 흑인 노예들 그래서 막 나오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는 노비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 쌍놈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이게 이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제대로 공부해 보면은 조선시대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대충 우리나라 인구의 적을 때는 30%, 많으면 최고 60%, 보통 40% 정도가 노비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확률상으로 노비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쌍놈 그러면 쌍놈이라고 해서 욕을 하죠. 쌍놈도 절반 이상에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양반은 10%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인이 한 10% 정도고 상민이 이제 한 3, 40%, 그다음에 노비가 한 40%. 즉 그런데 지금 노비 출신이 없죠. 다 사라졌어요. 노비가 우리나라에서 해방된 건 갑오경장 때 해방이 됩니다. 우리 이런 사실 안 배워요. 배워도 지나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면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꾸 조선이 자꾸 괜찮은 나라였다고 얘기하는 거, 뭐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너무 미화를 하다 보니까 마치 조선이 굉장히 좋은 나라였던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조선시대는 10% 양반이 있고 나머지는 중인 10%면 나머지는 쌍놈에다가 노비들입니다. 그리고 노비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미국이나 딴 데 노예를 보면은요, 다른 민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종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노비로 부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서투르네. 넘어가지가 않네. 넘어가기 좀. 요걸 누르면 돼요. 네. 지금 저학년들은 모르겠고요. 국사 시간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선 후기 자본주의 맹한론이라는 걸 배워요. 이게 뭐냐면 우리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침략해 갖고 이 자주적인 발전의 길이 막혔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럼 진짜 그랬는가? 여러분들 지금도 마트나 시장에 가면 물건이 많죠. 우리나라 조선 후기 때는 그런 마트나 시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시장에서 물건 파는 걸로 나오는데, 서울에 6전 정도 빼놓으면은 지방에는 잘해야 5일장 열리는데 그 5일장도 제대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도 그냥 자기 농사 져갖고 그냥 자기 사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 때 보면 19세기 후반까지 화폐 경제도 없었고요. 뭐 영화에 보면 엽전 들고 다니는데요, 그걸로 이렇게 물건 사고 그러질 않았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구 5천 명 되면 도시입니까? 요즘 시골이죠. 그 정도가 인구의 55만 정도밖에 안 됐고요. 뭐 이랬어요. 요즘에 웬만한 거면 2층, 3층 있죠? 여러분 사극에서 층 있는 거 나오지만 조선시대 때 층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이민족이라고 굉장히 자부를 하는데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꼭 백이민족은 아니었어요. 물론 백이민족이 좋은 층들도 있지만 좀 나쁘게 비꼬아서 얘기하면 염색 문화가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얀 옷 입은 거예요. 제물포 어디죠? 제물포 어딘지 아시는 분? 인천이죠? 그 당시에 군소재지로서 185가구 750명이 살았어요. 기와집은 딱 3채 있었어요. 뭐 제가 이제 부산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부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농민 다대수가 절대 빈곤이었네요. 여기서 보릿고개라는 거 여러분들 모르시죠? 사실 저게 보릿고개가 언제 없어지냐면 우리나라도 60년대 들어와서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뭐 북한 사람도 굶어 죽느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한국도 50년대 굶어 죽었고요. 조선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인구가 는 적이 없습니다. 인구가 조선 초기나 조선 후기나 비슷해요. 왜냐? 애 그 당시에 무지 많이 낳습니다. 요즘에 애들이 안 낳아서 인구가 줄어든 걱정을 하고 있지만 알다시피 조선시대 때는 보통 한 여자가 애를 한 7, 8 낳던 시절이에요. 근데 인구가 안 늘어요. 왜냐? 다 죽어버리니까. 전염병 한 병 들고 봄 되면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그러면 이 얘기 들죠. 빨리빨리 하고 성질 급하다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 외국 사람들이 조선인권 대본이 선교사들인데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은요, 조선 사람들이 게일러 터졌다고 나와요. 일을 안 해요. 왜 일을 안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저기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이제 선교사로 오신 분이 조선과 그 이웃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관심 있으면 이거 번역도 됐기 때문에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아마 예스24나 교보 그런 데 치면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이 조선 사람들 보니까 너무 게을르고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자포자기 큰일 났다, 안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만주에 갔더니 만주에 사는 조선 사람들은 깨끗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같은 조선 사람인데 저럴까? 차이가 뭐죠?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다 뺏어가는데. 근데 만주는 그 당시에 이제 무주공산이니까 몰래 가갖고 거기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면은 농사 수확량이 많으면 자기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너무 재미없어 하니까 좀 재밌는 얘기로 넘어갑시다. 근데 이런 중에서 제가 재밌는 얘기인데 저것도 재미없네 그러니까봐 걱정되는데. 자, 흥부전 모르시는 분. 자, 흥부전 얘기가 나오는데요. 흥부가 박을 타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 진짜로. 만약에 이 진짜 사실이었으면 조선시대 때. 그렇죠. 우선 사또가 부를 거예요. 불러서 네 죄는 네가 알렸다. 그 다음에 온갖 친척들이 다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하고 그런 분들을 이제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로또 만약에 100억 당첨됐다면 뭐 할 거냐 그러면 전부 자기 노는 얘기들만 해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합니까? 못해요. 그리고 국가 재정이 얼만큼 바닥이 났냐면요, 뭐 경복궁 굉장히 크고 화려하다고 하지만요, 이런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굉장히 애국자분들이 저한테 화를 내는데 제가 이제 러시아 사람들, 외국 사람들 손님을 맞을 때 문화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있는 친구 아니면 경복궁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왜냐? 중국 자금성이나 일본 오사카성 같은 데 구경하고 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나라부터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온 사람들은 이미 중국 한번 가본 경우가 있거든요. 자금성 갔다가 경복궁 가면 어떤 느낌 나죠? 심하게 말하면은 자금성에 딸린 화장실 크기만 하죠. 제가 표현이 너무 거친가? 근데 흥선대원군이 저거 왕실의 권위를 세운다고 경복궁을 하나 줬어요. 경복궁 줬더니 어떻게 됐죠? 국사 시간에 안 배우나요? 이런 건 배울 텐데. 재정이 바닥이 납니다. 국가가. 그리고 여러분들 아전이라는 거 나오죠. 무슨 드라마 같은데 아전 그러면 되게 비굴한 놈으로 나오죠. 삽도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아전이라는 게 이런 말씀 드리면 뭐지만 한 9급에서 한 7급 공무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월급이 없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럼 월급 없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선시대 때 사고는 뭐냐면 산업공상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고가 한국에 아직도 있어요. 많이 없어졌지만 그냥 선비가 되고, 그러니까 선비 아니면은 농사, 그 다음에 공장, 제일 낮은 것이 상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작적인 내용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주작, 이거는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저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여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앞에 얘기하고 싶었던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좀 더 보시면 알겠지만 19세기 말에 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재정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냥 완전히 나라가 망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외세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것이 대충 저 네 가지 정도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건 좀 기억해 주세요. 네 가지 정도의 흐름. 첫 번째가 뭐냐면 위정척사파입니다. 국사 시간에 배우셨지만. 그래서 국사 시간에 위정척사부터 얘기를 하면은, 위정척사파를 갖다가 민족주의라고 가리키는 경향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엄밀하게 따서 위정척사파는 민족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친중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리학, 유교라고 하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중심적입니다. 자, 이런 얘기 잘못하면은 굉장히 한국 자학하는 문화로 욕을 먹는데요. 여러분, 단발령이라는 게 떨어지니까 의병운동이 일어납니다. 단발령이 뭐죠? 상투 자르라는 거잖아요. 근데 상투가 원래 우리나라 겁니까? 상투 자체가 중국에서 온 거예요. 중국 송나라 때. 여러분들 저 혹시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탈레반 수염 잘라라 그러니까 탈레반들이 덤비는 거하고 단발령하고 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선비들은 굉장히 멋있고 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굉장히 무식한 줄 아는데, 탈레반이라는 뜻 자체가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학생. 그 사람들 여기서 유학자들이 논어맹자를 달달 외우듯이 그 탈레반들은 소위 말하는, 여러분은 코란이라고 말하나요? 꾸란을 줄줄 다 외웁니다. 그리고 한말 의병장 유인석, 이거는 뭐 딴 데서 쓴 게 아니라 유인석 저 문집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항일 운동이 일어나 갖고 충주성을 이쪽 의병들이 함락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의병에서 선봉장이었던 게 김백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양반 출신이 아닙니다. 쌍놈 출신입니다. 그 포수 출신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포수 출신이니까 사냥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유치하지만 화승총 같은 것도 쏠 줄 알고 그러니까 좀 전투를 잘했겠죠. 근데 중군장이 오기로 한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백선이라는 사람이 이 중군장한테 막 욕을 하니까 이 의병장이 뭐냐면 쌍놈 주제의 양반한테 대들었다면서 이 김백선을 모가지를 쳐버립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역사 어떻게 배운지 몰라도 의병 부대 안에서도 양반과 쌍놈이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개항으로 오랑캐의 나라가 되어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화국 상태에서 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국이라는 건 중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벤지언정 단발은 불가하다. 그리고요, 이걸 읽어보시면 알지만, 평등하면 질서가 없고 질서가 없으면 어지러워진다. 자유라하면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다투게 된다. 기독교에 대해서 보면요, 서학을 전파하고 가리키는 여학교를 불태울 것을 주장합니다. 기독교의 마음을 뺏기면 유교 사회를 지탱하는 상강원론이 붕괴되어 망국으로 치닫게 된다. 여자들이 학교에서 평등 자유 같은 허무맹랑한 악설을 배우면 서양처럼 남편을 확대하고 시부모를 천대하며 자녀를 망치게 된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 충격받으실지 모르고 잘못하면 좀 하지만, 이러한 양반 중심의 위정척사파들은 기독교를 심지어 교회에 불리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비유를 굉장히 불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프간에서 탈레반들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탈레반들이 하는 행동이나 당시에 유교 성리학 근본주의자들이 조선 땅에서 한 얘기나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지금 한국 교과서에서 무조건 다 영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패도 정치, 왕도 정치를 주장하면서 흥선대원군이 군대를 만드는 것도 비판을 하고요. 이것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조선이 위기에 빠지니까 위정척사, 원래 조선의 지배계급이었던 양반층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자들은 그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몇 명 자살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애국자 같은 면모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던 세상이 뭐냐 하면은 중국 중심의 성리학 질서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외신 같은 데 보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 죽이고 그런 얘기 나오죠. 조선시대 때 이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캐톨릭 신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왜 죽였냐면요, 정조라고 하는 분, 정조가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훌륭한 임금으로 돼 있는데, 정조라는 분이 한 거, 이건 야사가 아니라 조선 왕조실록에 나온 거에 의하면, 감히 천자를 자처하는 놈들.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면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뭐가 되죠? 자녀가 되죠. 자, 천자, 중국 황제를 천자로 했죠. 천자는 뭐죠? 하늘 천자에다 아들 자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천자는 감히 우리나라 왕도 주장을 못하고 중국 황제만이 천자인데, 이것들이 천자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평등하대요. 자유롭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대역죄인으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개화파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강의할 때 조금 저스러운 게, 우리나라 초반 개화파들은 대부분이 개화파의 본부는 사실 여기 부산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알다시피 일본인들이 좀 거주하는 지역이 있었고, 일본인 거주 지역에 일본 불교가 좀 들어와 있었죠. 그때 이동인 탁정식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불교 승려입니다. 가 일본 승려와 접촉하면서 일본까지 건너갔다 와서 일본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공부 모임이 생기는데, 그 공부 모임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역시 그것도 모른다면 할 말 없지만 김옥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교를 배척하는 입장인데, 여러분들 지금이야 이제 스님들이 또 평등하게 다닙니다만은, 조선시대 때 불교를 어떻게 했죠? 억불숭유 정책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교과서에서 안 배워요? 예를 들어서 불교 스님들은 사대문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승려들, 중들은 천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여기 빨간데 위정착사파들이 지키려고 하는 주사학 체계를 무너뜨리고 세령 국가를 만들려고 일본식 개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서울 서대문에 가면은 독립문이라고 있죠. 거기서 독립을 누구에 대한 독립문, 왜 거기다가 독립문 세웁니까? 그게 원래 영은문자래요. 영은문. 영은문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모화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랑한다, 이런 거죠. 화, 중국을 사랑하는 관. 그래서 중국 사신들이 머물던 데요. 그거를 부셔버리고 독립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당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갑신정변이라는 걸 일으키지만, 갑신정변에서 이제 실패를 하고 일본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조선을 지키자, 조선의 기존 체제를 지키자는 성리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주로 불교인, 단 아니라 불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처럼 근대화를 해보자라는 세력이 있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동학이 있는데,
여러분이 동학에 대해서 어떻게 교과서에 배우냐면 이제 동학 농민혁명 이렇게 배웁니다. 잠깐 이 사람들이 동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왜 동학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서학에 반대해서입니다. 여기서 서학이 뭐죠? 서학이 뭐죠? 네, 천주교를 비롯한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구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잘 안 가르쳐요. 동학 농민혁명이 끝난 다음 얘기를 잘 안 가르치는데, 일진회라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우죠. 친일파. 일진회를 만든 사람 자체가 이용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용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동학 농민전쟁 당시 때 전봉준, 김계남 다음에 3인자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천도교 쪽에서 좀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는데, 끝까지 가면 말을 못 하는데, 일진회를 만들라고 이용구한테 지시를 한 사람이 손병입니다.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동학이 중심이 돼서 일진회가 됐다가 일진회가 일반 국민, 민중부터 욕을 먹게 되니까 이름을 천도교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랬느냐? 그러면 이용구가 그러면은 뭐 그냥 친일파 나쁜 놈이냐? 여러분이 좀 차분하게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용구라는 사람에 대한 고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용구가 옳았다 그랬다를 떠나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글을 배웠다는 사실로 봤을 때 몰락 양반 자제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잠깐 일찌감치 전라도 지방에서 동학에 가담을 해갖고 소위 말하는 동학농민혁명군과 함께 전투까지 참여합니다. 특히 여기서도 나오지만 논산에서는 호활 동학 5만 군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뭐 동학에 대해서 또 잘못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매국노 비슷하게 되지만,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동학 토벌대 대장한 거 아세요? 이 얘기하면 이제 깜짝 놀라지. 동학 토벌대 대장 출신입니다. 왜냐? 동학 농민군이 왔을 때 그 지역에 있던 그 지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동학 농민군을 굉장히 싫어했을 거고, 그들 나름대로 또 의병을 조직해서 싸웁니다. 우리 국사 책에서는 같이 보이지만 앞에 말한 위정척사파가 중심이 됐던 의병과 동학군은 서로 전투를 하는 관계에 있었어요. 많은 경우. 뭐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뭐 얘기 하나, 뭐 분위기가 이러니까 제가 왜 이런 문제를 강의하느냐 이런 얘기로 바꿔볼게요. 9.11이 일어난 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말한 전쟁 기자 생활을 좀 종축을 하고 서울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9.11이 일어나서, 9.11 사태는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돈 좀 더 벌어보자 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갔다 와서 끝난 다음에 외국 기자들하고 많이 친하게 됐는데, 제가 런던을 좀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런던에서 유럽 출신으로서 같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여러분이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 프랑스나 독일 사람이 온다는 것은 서울 사람이 부산에 오나 뭐 좀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런던에서 이제 막 같이 밥을 먹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한국의 뮤지컬 굉장히 재밌는 거 많고 하지만, 그 당시 2002년이죠. 2002년만 하더라도 한국 뮤지컬 수준이 좀 낮았어요. 쉽게 말해서 한국 뮤지컬을 갖다가 해외 공연한 첫 공연이, 공식적인 기록 첫 공연이 2002년에 런던에서 명성황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을 하니까 우리나라 대사관이 긴장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 공연한다 해서 대사관이 그 정도 긴장 안 해. 이거 뭐 손님이 올까? 그래서 제가 왔다는 말을 듣고 아는 선배 하나가, 그 당시 대사관에 있던 선배가 표를 뭐 아주 뭐 사실상 공짜인 가격에 주면서 네 친구들을 좀 데리고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럽 출신들의 그 전쟁 기자들을 왕창 데리고 명성황후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명성황후를 보고, 근데 생각보다 저도 걱정했는데 상당히 잘하더라고.
물론 뭐 브로드웨이나 이런 데처럼 뭐 아주 대단하지 않지만 그래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끝난 다음에 제가 그걸 보는 조건으로 제가 미쳤지, 밥까지 산다 그래갖고 런던의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사요. 여러분들 그 런던 같은 데 한국 식당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때 이것들이 얼마나 잘 먹던지 제가 진짜 진짜 내가 도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막 불고기를 시켰더니 이것들이 그냥 뭐 너무 잘 먹더라고. 그래도 이제 여기서 대화가 난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꾸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끼리 있으면서 감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뮤지컬 어땠냐, 재밌었냐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그거 일본 깡패들이 너네 왕실에 쳐들어가갖고 너네 왕비를 죽인 얘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참 너네들 똑똑하다. 그래, 잘 봤다. 근데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 친구들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때 친일파도 아니에요? 그럼 일본 깡패들이 쳐들어갈 때 너네도 황실 경비대는 뭐하고 있었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명성황후 얘기 보면 아주 나쁜 놈들 아니야. 일본 깡패들이 쳐들어가서 우리나라 왕비를 죽인 거 아니야. 진짜 팽 묻은 놈들. 근데 그건 그렇고, 그럼 너네 황실 경비대는 뭐하고 있었어? 뭐하고 있었죠? 아무도 안 먹었어.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 깡패들만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 대원군과 대원군을 추종하는 조선인들도 같이 쳐들어갔어. 두 번째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습격당한 다음에 일본 정규군 특수부대도 아니고 그냥 깡패라며. 그러면 그거 처단했어? 처단했나요? 자, 국제정세는 냉엄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뭐 옳다고 주장하는 게 맞는데, 국제상황으로 하면 사실 힘의 논리가 돼. 그럼 조선은 뭐야? 특수부대도 아니고 깡패들이 그 왕궁을 쳐다는데 아무도 못 막는 수준이야. 왕비를 죽이는데도. 그리고 다 도망가. 그럼 아까 동학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 우금치마르에 뭐 이런 노래 모르실 것 같은데, 동학에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 역사책에 배우죠. 우금치라는 곳, 충청도의 우금치라는 곳으로 그 동학혁명군 이름하여 10만 대군이 쳐들어갑니다. 몰고 갑니다. 일본군이 근데 막으니까 거기서 전멸을 당합니다. 여기까지만 배워요. 그래서 그 나쁜 일본 놈들이 와갖고 우리가 거기서 동학혁명군이 괴멸을 당했어. 자, 일본군 몇 명이 그때 동학군을 치러 왔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남자분들은 좀 그 개념인데 일개 연대 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명 정도. 그러니까 동학군이 뭐 소위 말하면 10만. 근데 그것도 굉장히 뻥이 섞인 숫자라고 하는 건데, 잠깐 일본군 일개 연대가 왔는데 막상 전투에 참가한 건 연대 2,000명도 아니에요. 막상 전투에 참가한 건 일본군 한 800명 정도예요. 결과 어떻게 되죠? 일본군 몇 명 죽죠? 뭐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지만 동학군은 개박살 나는데 일본군은 한 명 전사합니다. 왜냐? 돌격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최식 야포로 때려버리고, 야포를 넘어서 돌격은 공랭식 기관총이 기다리고, 공랭식 기관총을 넘어갔을 땐 그 당시로는 현대적인 라이플 소총으로 쏘니까 곡괭이 낯들고 들어가다가 다 이제 거기서 깨져서 도망갑니다. 동학군 깨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그 전쟁 기자를 같이 했던 외국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너네들 자꾸 역사책에 보면 전봉준, 제너럴 전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 정말 장군 맞냐? 이 사람이 굉장히 애국장군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군사적인 기초 지식도 없는 것 같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깨진 거예요. 깨져갖고 이용구라는 사람이 겨우 살아갖고 일본으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더니 일본은 어떤 상황이죠? 이미 기차가 다니고 철선이 다니고 전신이 놓여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스스로 머리를 잘라버려요. 단발을 해버려요. 그리고 한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제 일진회를 만들어요. 우리도 일본처럼 되죠.
근데 또 하나 이제 개화파를 원래는 세 개로 여러분 역사책에서 볼 거예요. 위정척사파, 동화, 개화파. 근데 개화파가 크게 말하면 두 종류가 있죠. 하나가 아까 말한 친일 개화파들, 일본의 영향을 받고 일본화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편히 이런 말씀은 거칠지 못하지만 친미 개화파가 있죠. 어떻게 시작되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천주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들어오지만 알렌 박사, 언더우드 박사, 아펜젤러 등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본 개화파와 미국 개화파가 다른 것이 가장 큰 건 뭐냐면, 친일 개화파는 주로 갑신정변 등과 같이 일부 소수가 위로부터 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 친미 개화파는 주로 이 국민과 백성을 교육시켜서 밑으로부터 근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근대 의료, 교육, 그다음에 신분제 도전, 남녀평등 이런 거 첨부합니다. 여기서 여학생들 중에 이화여자대학교 가고 싶은 분도 많겠죠. 가기 힘들고요. 이화여자대학교 첫 기 학생 몇 명이었는지 아시는 분? 알아요? 한 명. 아무도 입학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등록금도 안 받죠. 등록금도 안 받고 학비 면제에다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아무도 등록 안 해요. 그래서 첫 입학생이 뭐냐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거지로 있는 분, 애를 좀 맡기면 교육시켜주겠다, 돈 주겠다, 그래서 입학이 한 명 합니다. 그 다음에도 2기 뭐 3기에도 보면요, 뭐 기생하던 분 몇 분 뭐 이렇게 입학을 해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런 걸 여학교에 어떻게 학생들 보여서 가르쳐요?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 뭐라고 하지만 병원, 근대적인 병원 다 어디서 만듭니까? 선교사들이 만들어요. 제가 오늘 제 강의 재미없더라도요, 혹시 서울 갈 일 있으면 여러분이 뭐 저기 무슨 한강 유람선 타는 것도 좋지만 외국인 묘역, 한강에 있는 외국인 묘역이라는 데를 가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파송 선교사들 자제나 혹은 근데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 가면은 눈물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데 진짜 2살, 3살짜리 애들이 죽습니다. 여기 와서 풍토병에 걸려 죽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프린스턴 나온 명문대를 나온 분들이 오는데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한글 재창조, 자꾸 이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국뽕적인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많은 걸로 아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한글로 쓴 책이 누가 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이승만 박사가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최초의 한국말로 쓴 책이에요. 한글로. 그 전에 유교 양반들 한글로 안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띄어쓰기가 없었던 거 아십니까? 한국말에? 띄어쓰기 누가 만드냐면요, 영국 선교사가 와서 만듭니다. 왜냐? 이분들이 고민을 해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하면 성경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조선 백성들을 한문을 가르쳐갖고 한문 성경을 익힐까, 아니면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 성경을 익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대중적으로 한글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한글을 가르쳐서 성경책을 읽히자 그러는데,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이게 읽혀지지가 않는가. 구주점도 없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띄어쓰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주시경 박사죠. 그래서 나중에 주시경 박사가 나중에 독창적인 연구를 합니다만은, 바로 주시경 박사도 이제 이런 선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고, 사실 한글을 여러분이 쓰는 한글,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문자를 만들었지만 거의 그냥 쓰지 않던 문자를 갖다가 근대화를 시킨 거 이때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묘역 한번 꼭 가보시기 바라고요. 좀 시간 나시면은 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저게 한성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저 당시에는 한글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당시에 감옥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책을 넣어줘요. 책이 제가 숫자가 조금 헷갈리는데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영어책 300권하고 한문책 200권을 넣어줘요. 영어책을 어떻게 읽냐? 여러분들 영어 사전 있죠? 영어 사전도 안 보죠 요즘에. 그거 네이버 사전에 보면 검색하죠. 그런 거 없죠. 사전도 없어요. 사전도 없는 상태에서 영어 원서 300권 읽습니다. 모르는 단어 있으면은 면회 온 선교사한테 손짓발짓으로 물어보면서.
그래서 처음으로 한글로 쓴 책이 저 책이에요. 근데 저 책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너무 조선을 욕하는 쪽으로 얘기하지만 자유라는 말도 없었고요. 여러분이 사회라는 말 많이 해요. 사회라는 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회라는 말 자체를 제일 먼저 사용한 게 적어도 기록상은 이승만 대통령의 저 독립정신이에요.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에는 국가라는 말 자체가 없어서 국가를 제가 깜빡한데 국가를 뭐라고 쓰더라? 그러니까 스테이트, 영어에서 스테이트라는 말을 번역할 말이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사실 국가라는 말은 스테이트가 아니라 가장 강하게 국인데 나중에 나라 가짜, 집 가짜를 써버린 건 일본 애들이 국가를 갖다가 천황제로 설명하려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단어들이 한국말에 없었어요. 이런 속에서 이제 근대화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평양 대붕을 하면서 이제 일어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시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뭐 지금 다 이렇게 완전히 재미없어 하시는 표현이 좀 듣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는데, 제가 이제 결론이 한 게 우리는 조선입니다. 한일 합방 됐을 때 사실 사람들 그렇게 분노한 기록이 안 나와요. 왜? 조선 망한 거예요. 일본도 싫지만 조선도 싫었던 거예요. 근데 조선이 망한 지 불과 10년 뒤에 조선으로 가자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대한민국을 만든 이제 배경이 3.1운동인데, 3.1운동을 보면은 민족 지도자 33인, 뭐 요즘에서는 이제 좀 좌익들이 이 민족 지도자들을 다 비판하는 쪽으로 하지만, 종교 대표로 만든 기독교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입니다. 유교, 당시 유교가 제일 셌어요. 저 당시에 기독교 인구 우리나라 1% 정도 시절이에요. 1%나 채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근데 유교 여기에 끼지 않습니다. 사실 불교도요, 이런 얘기 제가 하면 또 불교 신도들이 화를 내는데, 불교가 주류들이 안 돌아요. 그래서 당시에 약간 비주류처럼 돌던 한용운 시인이죠. 시인을 갖다가 기독교 쪽에서 그래도 불교도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편이 좀 천박하게 꼬시니까 내 친구 한 명도 끼자 그래갖고 2명은 들어와야지 그래도 불교 비율로. 그래서 2명이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3.1운동은 기독교하고 개신교하고 천주교도 안 들어옵니다. 개신교하고 천도교 두 세력이 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자,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 못 하는데요, 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민국이. 민국을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공화국이라고 레퍼블릭이라는 말을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민국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공화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대로 표현한 거야. 대자는 이제 큰 대자는 이제 우리끼리는 쓰지만 외국에다 영어 안 쓰죠. 영어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게 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이 방향에서 이제 건국된 것이 1948년에 대한민국이고요. 거꾸로 정통적인 위정착사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 일본만만 물러나면 된다고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조선민주주의민국을 만드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이건 없어도요,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헌법, 요즘 헌법이죠. 이게 대한제국 말에 고종 황제께서 잠시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걸 국제라고 해요. 이 헌법도 뭐냐면 이승만, 서재필 등이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만든 거예요. 2조 보세요. 대한제국의 정치는 전제정치다. 3조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 그 다음에 4조 신민입니다. 국민이 아니라.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죠.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그냥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공화국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요. 잠깐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수라고 하는 쪽에 오히려 사상적인 뿌리가 보면은 개화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친미 기독교 개화 세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진보라고 하는 쪽에 보면 위정착사파의 뿌리일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한국이 과연 후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참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